2026년 4월의 서태평양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데이터의 심연이자 서구권이 수십 년간 쌓아온 해상 질서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며 침몰해가는 소리 없는 전장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심해 800m, 미 해군이 전 세계 바다에 촘촘히 심어놓은 수중 청음 감시 체계인 소수스에 스크린에 기괴한 저주파가 나타났다. 습한 공기가 가득한 지하 기지 18도로 고정된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내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모니터에 찍힌 파형은 내가 지난 22년간 분석해온 그 어떤 음문과도 달랐다. 원자력 잠수함의 상징과도 같은 냉각수 펌프에 미세한 금속성 고주파도 거대한 스크류가 물을 가르며 내뱉는 신경질적인 캐비테이션 소음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곳에는 마치 거대한 기계 생명체가 바다 전체의 파동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내뱉는 정교하고도 무거운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다. 지난 80년간 미국이 지켜온 해양 패권의 심장부에 가해진 보이지 않는 일격이었다. 전 세계의 정보기관이 이 신호의 정체를 해독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미국조차 해독하지 못한 그 정체불명의 신호는 태평양의 차가운 물속을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오작동이라 치부하기엔 그 패턴은 너무나도 인공지능이 설계한 듯 정교했으며 인간의 공학적 상식을 비웃는 듯한 정숙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 정보기관이 역추적 끝에 도달한 곳은 한국 남해 깊숙한 곳의 비밀 도크였다. 엔진도 프로펠러도 보이지 않는 괴물 같은 실체하지만 우리를 더 경악게 한 것은 그 이후의 진실이었다. 한국이 진짜 준비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승인해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였기 때문이다. 새벽 3시 42분 서태평양 사령부 수중금양 감시실에 비상벨이 울리던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22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소리가 나의 조국 미국에게는 몰락의 전조이자 한국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창하라는 것을 말이다. 내 이름은 로버트 앨리스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선임 연구원이자 미 해군 병참 분석실에서 22년을 보낸 나는 전쟁이란 결국 감정의 서사가 아닌 냉혹한 숫자의 나열이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내 손을 거쳐간 수만 장의 전략 리포트와 보급 곡선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미국의 승리를 예견해왔다.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의 지하 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18도로 고정된 그 차가운 공간 속에서도 내 와이셔츠 깃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그것은 내 지식에 대한 오만한 자부심이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병참 체계를 지탱하는 엘리트로서의 훈장이었다. 내 책상 위에는 수만 마일의 현장 조사 기록이 담긴 낡은 남청색 가죽 수첩이 놓여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일한 낙이었던 나의 세계에서 한국은 언제나 성실한 추격자일 뿐이었다. 그들은 배를 빨리 만드는 법을 알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싼 가격에 함정을 건조할 줄 아는 성실한 하청업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공학의 성배는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돈과 노동력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초과학의 정수원자로의 열제어 기술, 그리고 소음의 극한을 다루는 음향공학의 결정체다. 나는 한국이 우리 미국이 허락한 기술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때 그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낡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30년 된 수리도크에서 부품 하나 제때 공급받지 못해 허덕이는 보급선들을 보며 나는 분노했다. 우리의 전시기동이 멈추는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2026년의 세계는 AI 반도체 패권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싼 초긴장 상태였고 미국의 조선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워싱턴은 미친 결정을 내렸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다. 동맹국에게 미국의 심장을 내어주다니 이것은 동맹 관리가 아니라 동맹에게 목줄을 잡히는 꼴이었다. 나는 즉각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 22 연애 커리어는 미국이 바다를 지배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성벽이었기에 그 성벽에 금이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침묵을 찍고 나온 것은 CNN의 긴급 속보였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한국이 핵 잠수함 건조 승인 직후 불과 48시간 만에 비밀리 시운전을 강행했다는 소식이었다. 48시간, 그 숫자를 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괴물이 건조 도크를 벗어나 심해에서 자신의 동력을 시험하기까지는 수만 개의 부품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며 수천 번의 안전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워싱턴 DC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터져나온 이 뉴스는 말 그대로 펜타곤을 발작 상태로 몰아넣었다. 나만 분노한 게 아니었다. 미 해군 출신의 상원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대통령이 미국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일 뿐 스스로 표준을 만들 능력은 없다고 확신했으니까. 그런데 승인 발표 직후 불과 이틀 만에 그 신호가 잡힌 것이다. 서태평양 사령부의 수준 금양 감시 체계가 포착한 그 소리는 기존의 어떤 잠수함 스크류 소음과도 원자로 냉각수 소리와도 달랐다. 마치 심해 자체가 숨을 쉬는 듯한 기괴한 저주파는 당직 분석관의 손을 떨게 했다. 22년 경력의 음향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파형,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48시간 만에 시운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내 휴대폰은 진동을 멈추지 않았고 일본의 교도통신조차 한국의 독단적 행보가 동북아 안보 위협이라며 거의 동시에 같은 내용을 쏟아냈다. 국방부 상무부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까지 연락이 폭주하며 워싱턴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일본이었다. 사카이 나오키 차관보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의 이번 행위가 심각한 안보 신뢰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다. 일본은 왜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가? 단순히 절차 위반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도 이미 한국이 도달한 그 깊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내 22년의 경험을 걸고 확신했다. 한국의 이번 시운전은 전 세계를 향한 거대한 블러핑일 것이라고 말이다. 원자로의 임계 도달 수치, 냉각 계통의 압력 곡선, 이 모든 데이터는 하루아침에 조작될 수 없다. 한국은 아마도 승인이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선체를 완성해 두었을 것이고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무리하게 원자로를 가동했을 터였다. 그것은 시한폭탄을 바다에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 행위다. 나는 국방부 차관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국의 조급함은 결국 참사를 부를 것이며 48시간이라는 시운전 기록은 기술적 허세에 불과하다고. 그들의 용접 부위는 심해의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원자로의 소음은 우리 손에 거대한 표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이다. 내 동료들은 나를 지지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낡은 도크를 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여전히 미국의 표준이 세계의 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내 내면 한 구석에서는 불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만약에 그들이 조작이 아닌 진실로 그 시간을 단축했다면 우리가 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지며 예산을 삭감하고 노조와 씨름하는 동안 그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디지털 트윈과 자동화 로봇으로 건조 공정을 통째로 혁명했다면 나는 그 불길한 예감을 털어내기 위해 더욱 가혹한 숫자를 들이밀었다. 나는 내 낡은 남청색 수첩을 펴고 첫 페이지에 맹세하듯 적었다. 한국의 오만을 숫자로 박살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아오겠다고.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나는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모하게 버렸다고 말이다. 검은 안경을 고쳤으며 창밖을 보았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포토맥강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나는 제조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한국의 기만을 숫자로 증명하기 위해 짐을 쌌다. 내 노트북에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모든 설계 데이터가 들어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22년간 쌓아온 병참 분석의 모든 노하우가 들어있었다. 사건은 내가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발생했다. 서태평양 사령부에서 긴급 암호문이 날아온 것이다. 분석관이 건네준 데이터 파일을 내 워크스테이션에 꽂은 순간 나는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모니터에 나타난 파형은 내가 평생 공부했던 음향공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소음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음이 정보화되어 있었다. 잠수함이 기동할 때 발생하는 모든 진동이 바다의 배경 소음과 완벽하게 섞여 들어가도록 설계된 이른바 바이오미메틱 추진 시스템의 극치였다. 박사님, 이 신호는 인공적인 기계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바다 자체가 숨을 쉬는 파동입니다. 당직 분석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동시에 일본의 사카이 나오키 차관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행위는 국제 안보 질서를 무시한 폭거라고 일갈했다. 일본의 격렬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내 공포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이 자신들의 상상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국방부 차관의 직통 전화가 다시 울렸다. 로버트, 당장 한국으로 가시오. 가서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결함이든 기만이든 무엇이든 좋으니 증거를 가져오시오. 우리 의회가 지금 난리입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명확한 팩트가 필요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24시간 안에 떠나겠습니다. 차관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며 군용 수송기를 배정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내 책상에서 낡은 방청색 수첩을 꺼냈다. 22년간 제 모든 현장 조사를 기록해온 수첩이었다. 나는 만년필을 꺼내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목표 한국의 기만 혹은 결함을 숫자로 증명할 것.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국이 어떤 속임수를 썼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다. 그날 밤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서 나는 C-17 군용 수송기에 올랐다. 엔진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어폰을 끼고 한국 조선소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기업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빠르게 배를 만드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핵 잠수함은 속도가 아니라 정밀함의 영역이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영역이니까.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나는 잠들지 못했다. 제 머릿속에는 그 불길한 신호의 파형이 계속 떠올랐다. 심해 800m에서 들려온 그 정체불명의 숨소리 말이다.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건 이른 아침이었다. 인천공항에서 거제까지 이동하는 내내 나는 창밖만 노려봤다.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한국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것인가? 거제 앞바다는 짙은 해무에 쌓여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고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깨달았다. 나는 기름때 묻은 낡은 공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SF 영화 속 거대 도시였다. 3,000통업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무인 운반차들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귀마개를 찾았지만 놀랍게도 조용했다. 박사님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작업복 차림에
남자가 서 있었다. 현장 소장 김도윤이었다. 그의 눈빛은 불편했다. 너무 자신만만했으니까 마치 제가 여기 뭘 하러 왔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표정이었다. 박사님, 여긴 헬멧을 쓰시면 제 목소리가 소음보다 더 잘 들리실 겁니다. 나는 나영정하게 대답했다. 소장님, 저는 관광 온 게 아닙니다. 검증하러 왔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저를 중앙관제실로 안내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조선소의 모든 작업이 투명하게 보였다. 용접 진행, 이동 경로 HV 동선, 모든 게 숫자로 떠 있었다. 김도윤이 말했다. 박사님이 보고 싶으신 건 다 여기 있습니다. 숨길 게 없어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숨길 게 없다고? 그럼 저 신호는 대체 뭐였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관제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 소장, 당장 나오시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일본 조선업 컨설턴트 다카하시 리카였다. 그녀는 품질 검증을 이유로 미 상무부 승인을 받아 현장에 왔다. 다카하시는 헬멧도 벗은 채 손에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뭔가 찾았구나. 김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다카하시는 한 용접선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강철 표면을 비추고 있었다. 김 소장, 이게 뭡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 비드폭 명백한 불균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 해군 MILSTD 규격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완벽한 표준입니까? 그녀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역시 결함이 있었군. 48시간 만에 시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였대요. 주변에 작업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김도윤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당황함을 보았다고 믿었다. 아니, 보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다카하시가 덧붙였다. 이 사진 즉시 미 상무부에 보고하겠습니다. 품질 검증 불합격이에요. 나는 제 수첩을 꺼냈다. 드디어 적을 게 생겼으니까. 용접부 결함 17, 대시 비블록. 그때였다. 김도윤이 움직였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허리춤에서 태블릿 PC를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다. 다카하시상, 그 용접선은 17 비블록 3번 라인입니다. 자동 용접 로봇 HH7이 3시간 전에 작업했죠.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터치하자 갑자기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데이터가 공중에 떠올랐다. 3D 스캔 이미지 비파괴 검사 결과 용접 당시에 온도 27점, 3도 습도 52%, 전류값 187, 암페어 로봇 8에 각도 23.7도, 모든 것이 0.01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김도윤이 화면을 확대했다. 오차율 0.009%입니다. 미 해군 기준 0.1%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가 다카하시를 똑바로 쳐다봤다. 상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데이터로 보십시오. 여긴 감으로 배 만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다카하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모니터에 떠있는 압도적인 숫자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건 변명이 아니었다. 이건 데이터라는 이름의 완벽한 학살이었다. 거제 조선소의 관제실은 18도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터들이 충돌하는 전쟁터였다. 다카하시 리카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세계는 다시 한번 한국을 향해 거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번엔 데이터가 아니라 이미지였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켠 순간 CNN은 물론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헤드라인이 피로 물든 듯 붉게 물들어 있었다. 특보 한국 핵잠수함 선체에서 치명적 균열 발견,
입수된 사진 공개. 화면 속에는 다카하시가 찍었던 그 용접 부위가 기괴하게 일그러진 채 선명한 검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사진이 떠 있었다. 조명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각도를 비틀어 단순한 금속의 질감을 균열로 보이게 만든 명백한 조작이었다. 하지만 대중은 정교한 데이터보다 자극적인 사진 한 장에 더 빠르게 반응했다. 워싱턴 DC는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이었다. 내 휴대폰은 미 상무부 차관과 국방부 장관실에서 걸려온 전화로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로보트 현장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전 세계가 한국의 실패를 보도하고 있는데 자네 보고서는 왜 아직도 검토 중인가? 차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한국의 기술력은 사기이며 미국의 승인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결론 말이다. 일본의 로비 세력은 이 사진을 근거로 상원 의원들을 압박하며 계약 파기 결의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제의 밤바다는 평온했으나 조선소 정문 앞에는 수백 대의 취재 차량이 몰려와 라이트를 비추며 거대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정치라는 거대한 파도가 과학이 쌓아 올린 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관제실로 달려갔다. 김도윤 소장은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석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비치는 청색광이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박사님도 보셨습니까? 그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라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도윤 소장의 목소리가 관제실의 스피커를 타고 조선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미 해군 검사관들이 들이닥쳐 안전감사를 이유로 모든 공정의 중단을 명령했음에도 그는 굽히지 않았다. 중단 명령은 납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항복이죠. 우리는 증명으로 답하겠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가혹했다. 그는 이미 조립이 끝나 원자로 결합만을 앞둔 핵심 구조물인 블록 17호를 다시 광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전 세계 수백 대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수억 달러 가치의 그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스스로 파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변명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로 그리고 이 강철의 단면으로 말하겠습니다. 조선소 야외 광장은 플래시 세례로 눈이 멀 지경이었다. 거대한 플라즈마 절단기가 굉음을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철이 비명을 지르며 붉은 불꽃을 토해냈고 그 뜨거운 열기가 내 뺨을 스쳐 지나갔다. 5분 안이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흐른 뒤 다카하시가 균열이라고 주장했던 그 용접부의 단면이 드러났다. 즉시 실시간 엑스레이 검사기가 투입되었고 광장의 대형 스크린에 그 단면이 투사되었다. 완벽했다. 기공도 슬래그도 미세한 균열조차 없었다. 침투 깊이 100%의 균일한 용접선은 마치 하나의 금속으로 태어난 듯 매끄러웠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심장을 꺼내 보여주는 처절한 자해였고 가장 정직한 투쟁이었다. 김도윤은 다카하시와 일본 측 기술 고문 이시다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이래도 조작입니까? 더 자를까요? 17개 전 구간을 다 잘라서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이시다는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22년간 숫자를 만져온 나였지만 저토록 뜨겁고 정직한 숫자는 본 적이 없었다. 납기는 명예가 아니라 전략이자 무기라는 그의 말이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한국은 정치 게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이라는 종교를 온몸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다. 거제의 소동을 뒤로하고 나는 울산으로 향했다. 조선소가 거대한 그릇이라면 원자로는 그 함선의 영혼이자 심장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해양원자력 추진체계 연구동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곳은 연구소라기보다 거대한 성당 같았다. 10m가 넘는 천장 아래 실물 크기의 원자로 모형이 서 있었고 그 주변을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가 에워싼 채 복잡한 열수력 곡선들을 실시간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박사님 감정 대신 데이터로 보시죠. 우리가 개발한 건 단순한 원자로가 아닙니다. 적의 손에게서 하루를 더 빼앗는 정숙성 그 자체입니다. 나를 맞이한 것은 박서진 책임연구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제의 김도인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가 내민 파일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극한의 데이터 뭉치였다. 나는 내 노트북을 열어 미 해군 최신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소음 데이터를 꺼냈다. 극비 문서였으나 이 순간만큼은 비교가 불가피했다. 두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에서 겹쳐지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안경을 닦았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한국의 원자로는 버지니아급보다 40%나 낮은 소음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불가능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외침에 박서진은 차갑게 응수했다. 미국은 거대한 체급으로 바다를 짓누르지만 우리는 정숙함으로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냉각수 흐름 자체가 소음원이 되지 않도록 설계된 이중차폐 강제 순환 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바다에서 유령으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게임 체인저였다. 잠수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다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심는 설계도였다. 바로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외교 전문이 날아왔다. 일본이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개입을 끌어들였다는 내용이었다. 정치가 물리 법칙을 흔들려 하는군요. 박서진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연구동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정치가 아무리 소리쳐도 물리학의 곡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의 진실입니다. 결국 나는 워싱턴으로 소환되었다. 상무부 지하의 비공개 청문회장은 사카이 나오키를 비롯한 일본 측 로비스트들과 미 해군 수뇌부들의 살기등등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카이는 단상에 올라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위협을 설파했다. 한국에게 해결료를 공급하는 것은 동북아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일입니다. 이것은 핵 도미노의 시작이며 미국의 동맹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다. 논리적이었고 미국의 안보적 공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청중석의 장성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상무부 장관의 눈빛은 이미 한국의 연료 공급 승인 보류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앨리스 박사 현장에서 본 결함들을 보고하십시오. 장관의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단상에 섰다. 내 손에는 거제에서 적은 낡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다. 22년간 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숫자를 다듬어 왔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조국의 자만심과 한국에서 목격한 처절한 진실이 대치하고 있었다. 나는 사카이를 보지 않았다. 대신 내 앞에 앉은 낡은 조선소 때문에 함대의 가동률이 떨어져 고민하던 해군 제독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결함을 찾으러 갔습니다. 내 첫 마디에 회의장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조선업을 구원할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연결해 박서진의 소음 곡선과 김도윤의 공정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사카이가 소리쳤다. 박사자네 미쳤나? 이건 정치적 사안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사카이상 정치는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30개월 걸릴 일을 그들은 18개월 만에 해냅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40% 조용하게 말입니다. 일본의 로비가 우리 함대를 지켜줍니까? 아니면 거제의 저 미친 듯한 생산 속도가 우리 함대를 지킵니까?
나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나는 한국의 기만을 증명하러 갔으나 지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내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한 시대의 패권이 인정하기 싫은 진실과 마주했을 때 나오는 비명 없는 통곡이었다. 나의 증언은 결국 해결료 승인을 이끌어냈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의 핵 잠수함 SN001 이순신함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나는 미 해군 최신의 공격 잠수함인 USS 샤이엔함에 동승하여 이순신함의 실전항해 테스트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샤이엔함의 함장 핸더슨은 나를 보며 코방귀를 꼈나. 박사님, 한국 잠수함이 아무리 좋아봤자 우리 손에는 빨가벗겨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구경이나 하시죠. 작전실의 거대한 소나 모니터에는 이순신함의 위치가 선명한 초록색 점으로 찍혀 있었다. 수심 600m, 700m, 그리고 수심 800m에 도달했을 때였다. 갑자기 소나 화면에서 이순신함의 신호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뭐야? 전 주파수 스캔에 능동 소나 발사해. 핸더슨 함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삼천 통읍의 거함이 심해 한복판에서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다. 작전실엔 공포 섞인 정적이 감돌았다. 그때였다. 샤이엔함의 전술 모니터에 난데없이 한글 메시지가 떠올랐다. 들리십니까? 대한민국 해군 이순신함입니다. 함장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것은 수중 데이터 통신이었다. 하지만 우리 손에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 이른바 비가천금 스텔스 통신이었다. 이건 불가능해. 다르파도 포기한 기술인데 내가 경악하며 외쳤다. 한국은 잠수함을 숨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바다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으로 연결하는 우리가 꿈꾸지도 못한 차원의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아군끼리만 소통하는 유령의 대화. 그것은 해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쓰는 혁명이었다. 이순신함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었다. 동맹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유의자, 이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다.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온 거제 조선소의 부두. 붉은 노을이 거대한 크레인 사이로 지고 있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나는 22 연간 손때 묻은 남청색 수첩을 꺼내 마지막 한 줄을 적고는 그것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이 수첩은 필요 없었다. 내가 알던 낡은 세계의 숫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도윤 소장과 박서진 박사,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만 명의 기술자들이 72 시간 동안 잠들지 않으며 지켜낸 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한 민족의 의지였고 세계가 우러러볼 새로운 표준이었다. 나는 항구 쪽을 향해 길게 서 있는 이순신함의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저 배의 심장 속에는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고 그 정숙함 속에는 평화를 지키려는 처절한 신념이 담겨 있을 것이다. 박사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김도윤 소장이 다가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진정한 숫자를 배우러 가야죠. 당신들이 만든 이 기적 같은 숫자를 말입니다. 나는 내 조국에 자만심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미래를 건조해낸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내 모든 경력을 담아 경례를 올렸다. 서태평양의 파도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한국이라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우리와 함께 바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22년 전 내가 숫자를 통해 세상을 보려 했던 그 무모함은 이제 한반도의 짙은 안개 속에서 새로운 빛으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 멀리 동해의 수평선 위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든 강철의 거인들이 지켜낼 새로운 아침이었다.